자, 표면적으로는 또 시장의 관심이 미국의 3월 FOMC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하니 FOMC 얘기 또 들어봐야죠.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오늘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뱅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의 선택은 무엇일까? 일단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를 일단 살펴봤을 때는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전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빅스텝이죠. 네. 상당히 높게 점쳐졌었는데 사태 이후에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결 또는 25bp 인상 가능성이 좀 팽팽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여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25bp라도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미국 금융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 25bp 쪽으로 인상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동결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네. 금리를 좀 올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5bp 정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 전망을 이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연준 파월 의장이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준다면 네. 25bp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와 지금 경기는 조차하고 아주 특수한 은행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동결 쪽도 조심스럽지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설령 25bp를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성명서의 그 스탠스가 어느 정도 강도냐. 물론 이제 그걸 수치화 볼 수 있는 게 점도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연준 위원들의 이제 금리 전망인데 이 점도표의 상황 어떻게 파악할까요? 점도표는 분기 말이죠.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정책금리의 향후 정책금리 움직임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이제 대변하는 게 점도표가 되게 되겠고요. 12월 달 FOMC에서 연준이 제시한 올해 점도표는 5.125%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밴드 기준으로 일단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표는 밴드 중간값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연준 전체금리 기준금리의 밴드는 4.5에서 4.75%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FOMC 점도표 기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5.125%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상단 기준으로는 이게 5.25%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올해 점도표 전망치에 변화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5.125%가 제시될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부담감은 상당히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장 예상은 점도표가 올해치가 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 네. 일단 연준이 점도표를 크게 변화 없이 제시를 하게 된다면 시장 안정에는 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는 건데, 네. 이건 이제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미국 금융 상황이나 은행들의 어떤 여건이 불안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초점은 물가에 맞추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시그널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점도표 상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점도표를 올리거나 동결한다 하더라도 네. 내년도 수치를 조정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해 연말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나기 직전에도 연말경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지난번 12월 FOMC에서 제시한 내년도 점도표가 네. 올해보다 한 100bp 정도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가 좀 작용을 했던 건데, 만일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올해 점도표를 조정하지 않거나 소폭 올리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네. 내년도 점도표를 아주 큰 폭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이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뭐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올해 점도표를 조정하지 않거나 네. 조정하더라도 좀 소폭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도표의 상해라는 결국엔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의 목표를 이야기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금리 전망에 이제 이렇게 스티커 붙이듯이 그렇죠. 점으로 예, 예. 찍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이제 평균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네. 그런 정책의 변화들 조금 미묘하지만 이걸 또 엿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준이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에 사태가 터졌는데 주말에 걸쳐서 뭐 전격적인 조치들을 계속 내놨고요. 가장 신속하게 보인 조치는 그 재무부가 미국 연방 예금 공사죠. 네. 일단 예금자에 대해서 100% 보장을 했고요. 미국 그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 불인데 그 네.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겠다. 전액 보장 이렇게 맞습니다. 되죠. 네. 그 확약을 해줬고 다른 하나는 유동성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투입은 그 연준 창구를 통해서 재할인 대출을 지금 실행하는 걸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연준의 총자산 그러니까 QE라고 하죠. 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국채를 매입해서 일단 그 자산을 늘리는 어떤 그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자산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항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방법에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명백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양적 완화나 QE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것도 역시 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 최근에 어떤 연준의 정책 대응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여건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준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 어떤 정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재할인율 대출을 통해서 시장에 나간 자금이 네. 거의 한 1,45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 당분간은 연준이 다른 정책을 추가적으로 동원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단기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로 이제 모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관점에서 뭐 인수합병을 유도한다거나 네. 이런 정책을 좀 병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다양하죠. 연준이라는 그 막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터지면은 그들 잘 쓰는 표현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뭐 이런 것도 예. 있잖아요. 예. 이번에 뭐 그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제가 이제 본방 끝나고 오후에 화들짝 좀 놀랐던 부분은 국내에서 예. 사실 멘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는 인터뱅크 시장 박스 안에서 이게 배드네임 때려버리면은 거래가 쭈루루루룩 줄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신호가 급박했던 거를 인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와 주말에 큰일 났구나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이 나왔습니다. 국내 은행주 쪽으로 이 파급이 될까?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요. 박석근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파급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나온 조치를 보게 되면 연준이 이제 주요 6개국 중앙은행하고 달러 유동성 공급을 이제 텄고요. 네. 이게 수합이라고 그렇죠. 통화 수합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미리 어떤 달러 유동성의 어떤 마르는 거라고 하죠. 이제 핍박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보고 완화시키겠다라는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구조적으로 좀 국내 은행 쪽으로의 파급 영향력이 좀 낮은 이유는 이번 사태에 그러니까 유럽은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고 미국은
지방 중소형 은행 쪽으로 그 사태가 좀 터지고 있는데 네. 두 쪽의 어떤 공통점은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자 이탈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CS 같은 경우는 누적적인 어떤 손실 확대 그리고 은행에 대한 어떤 신뢰 상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지역은행 그 지역 중소형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국채 투자에 관련된 손실 노출 이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요인하고 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손실과 관련 부분에서는 국내 은행들은 뭐 최근에 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도 실적이 더 좋을 걸로 조금 소폭이긴 하지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적적인 실적 악화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리고 미국 그 중소형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율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예대율 규제가 있는 만큼 상당 부분의 예금을 대출에 활용을 하고 있고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일단 국채 투자 이런 부분들은 한 16%에서 20%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상당한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태가 지금 터진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손실 확대, 그 다음에 그 지방은행 쪽에서의 국채 투자 손실 이게 이제 예금 인출 뱅크런으로 이어진 건데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그 원인과 결과 모두 거리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이런 사태의 영향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셨듯이 전염 효과죠. 네. 이런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염 효과로 이어지면서 어떤 그 위기들이 확산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한국 쪽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염 효과의 파급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좀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짧게 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요. 우리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진단을 좀 해봐야 될지. 일단 FOMC 회의가 이번 주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동결 또는 25bp 금리 인상 이 부분은 큰 어떤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주의할 부분은 아무래도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분명하긴 하지만 네. 이번 사태하고 관련해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연준이 상황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 예, 맞습니다. 오히려 부작용, 시장 혼란 이런 거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 수준, 그러니까 동결 또는 25bp 금리 인상 이 정도로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 FOMC와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토론을 좀 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